자, 새해 부동산 정책 변화 포인트, 8대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기사들을 많이 봤는데 이 기사가 가장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기 다 있어요.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간 동아에 나온 기사고요. 1월 5일 날 아침 9시에 입력된 기사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 경험 중에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아라는 말이 있다. 이와 비슷한 우리나라 속담이 뭐가 있습니까? 소나기는 피해라 이런 게 있죠. 네, 그만큼 시장은 정부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고 움직이는데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정책, 신혼부부, 청년층 등 젊은 무주택자를 위한 금융 지원과 주택 공급 확대, 그리고 지방주택 구입 시 세제 완화, 여기에서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이나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알아야 될 새해 부동산 정책 변화를 한번 살펴보자. 총 8가지 있습니다. 8가지. 이거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뭐 일단 전체적인 제목은 이거네요. 2025년 대출 계획은 보수적으로 해라. 근데 여기에 제가 조금 숟가락을 얹자면은 보수적으로 하되 상반기 6월 되기 전에 빨리 받을 수 있는 대출은 받으시는 게 좋다. 왜? 7월부터는 뒤에 나오지만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이 되고 은행에서 하는 영업 그런 것들이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은 접수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인데,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할래요 라고 접수하면은 그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라는 거죠. 대출 금리가 연 1.1에서 4.1. 와, 이거 엄청나네요. 최장 12년까지 이용 가능하다. 왜 12년일까요? 좀 더 해주지. 금리가 낮은 정책 지원 상품이라서 소득 제한 요건이 있는데 2025년부터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된다. 그냥 완화가 아니라 대폭이다. 자, 어떻게 되냐? 기존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이었어요. 이게 둘이 합쳐서. 그런데 이게 2억 5천으로 완화됩니다. 와, 그러면 이게 어지간하면 다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뭐 특히 뭐 SNS나 이런 거 뭐 그런 거 보니까 다들 다 이게 돈 많고 그런 것 같지만 연봉 1억 넘는 게 상위 몇 퍼센트 얼마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 합산 2억 5천이면은 어지간한 직장인들은 다 해당이 되겠죠. 특례 대출 기간에 추가로 출산을 하면 0.4%까지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재밌네요. 대출 한도는 구입자금 9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최대 5억까지 된다. 와, 이거 괜찮네. 그러니까 이제 9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좀 약간 수요가 올 수도 있겠다.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막 무턱대고 다 사면 안 되지만 이왕 사더라도 좀 좋은 거는 사야 돼요.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5억, 지방 4억에 대해서 3억까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전세 이게 좀 있으면서 좀 월세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니까 물론 전세 사기 그런 위험은 피해야 되겠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전세 대출 이자만 내면 월세보다는 좀 저렴하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특히 이제 신혼부부들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빌라가 좀 잘 안 가잖아요. 상대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전세 사기 그런 이슈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 요건되는 전세들은 더 좀 올라갈 수가 있겠네요. 자, 이때 자산 요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구입자금 4억 6,900만 원, 전세금 3억 4,500. 네. 어쨌든 신생아 특례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맞으면 꽤 매력적인데 소득 요건이 크게 완화되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가 50% 인하된대요. 2025년 주담대하고 신용대출의 중도 상환 수수료가 인하되는데 좋은 게 신용대출까지도 인하되는군요. 주담대 금리가 현재 1.2에서 1.4. 이때 주담대 금리가 이제 대출 상환 수수료 말하는 거겠죠? 그럼 이게 50% 인하되니까 0.6에서 0.7.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0.6, 0.8에서 0.4, 0.4로 50% 수수료가 낮아진다. 따라서 대출 후 목돈이 생기면 대출 상환 수수료를 물더라도 조기의 감리편이 유리할 수도 있고, 만약에 내가 목돈을 좀 계속 갖고 있고 싶다 그러면은 좀 분위기 봐서 갖고 있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왜? 어차피 이제 금리 인하는 좀 속도가 문제지만 천천히 내려가긴 내려갈 거니까. 그러면 내가 계산해 보는 거죠. 차라리 내가 목돈을 좀 쥐고 있으면서 금리 인하, 이게 변동금리라든가 이런 게 효과가 좀 반영이 되면 내가 수수료 물고 먼저 내는 게 아니라 좀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꼭 이 기사에 나온 요대로만 다 하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스트레스 DSR 3단계 실시인데, 아시죠? 스트레스 DSR은 우리가 이제 DSR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총 부채가 내가 소득에 비해서 얼만큼 나가느냐. 그래서 이제 전부 다 포함시켜서 이걸 이제 가계부채 건전성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 이제 스트레스라 그래가지고 앞에 나중에 이제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거나 내릴 거를 감안을 해가지고 조금 더 가산시켜서 하는 그 금리가 있어요.
그걸 이제 1단계, 2단계 시행을 하고 이제 3단계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요 3단계가 이제 시행이 되면은 원리금 부담이 늘고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거죠. 특히 작년 9월, 24년 9월 50% 가상금리 적용으로 주택시장 거래가 크게 위축된 바 있죠. 대신에 이제 그 전 7, 8월 때는 거래가 상당히 많이 늘었었죠. 그래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이 되면 다시 주택시장 유동성이 축소가 되면서 거래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서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차주라는 거는 이제 대출 받는 사람입니다. 수도권 아파트를 살 경우에 대출 가능 금액이 2억 4,500이다. 그러면 이제 지금보다 4,200만 원 정도가 더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한 2억 8, 9천 정도 나왔는데 이게 이제 4,500으로 더 줄어든다는 거예요. 30년 만기 대출이자 4.5% 가정.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되기 전에 상반기에 한다든지 아니면 저 30년 만기를 40년 이렇게 좀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개인적으로는 상반기에 무조건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은행 같은 경우에 영업 그 실적이 있잖아요. 올해 이제 우리가 얼마 해야 된다. 은행의 가장 수익 구조가 기본적인 게 예대 마진이잖아요. 예대 마진. 이때 예는 예금, 대는 대출. 그러니까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줘서 그 중간에 차익, 마진을 먹는 구조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은행에다가 뭐 1억을 저축을 해요. 그럼 저축 이자는 꼴랑 뭐 1%, 2%밖에 안 주죠. 2% 준다고 합시다. 근데 이거를 내가 1억을 잘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대출을 하면은 4%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중간에 2% 먹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비판도 많고 그렇지만 나름의 또 긍정적인 역할도 많이 있죠. 신용 청취를 통해서 이게 돈이 좀 돌아가게 한다든지. 두 번째는 어떤 은행 입장에서도 어떤 리스크를 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무조건 나쁘다고만은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부럽긴 하죠. 자, 다만 향후 주택시장 흐름에 따라서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이 늦춰질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지난번 2단계 같은 경우도 살짝 좀 늦춰졌는데 이번에 3단계 시행이 늦춰질 수도 있다는 거죠. 분위기 봐서. 게다가 지금 좀 전국도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2025년 하반기 대출 계획이 있다면 일단 자금 계획을 세밀하게 세우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저는 일단 상반기 때 하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대출 시행 볼까요? 이거는 이제 청년분들 해당되는 건데 2월에 시행이 되네요.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청년에게 매우 유리하다. 왜냐하면 기본혜택에 더해서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1년 이상 가입하면 청년주택 드림 대출도 받을 수 있다. 아마 저 1년 이상 가입하면 저 예금담보를 기준으로 될 것 같은데 그냥 무조건 해주진 않을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은 청약통장에 1년 이상 납부한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다. 이제 여기도 이제 혜택이 좋기 때문에 요건을 붙이는 거죠. 혜택은 우대금리 비과세 소득공제인데 일단 우대금리는 금리 좀 많이 주는 거고 비과세는 원래 10년 가져가야 되는데 몇 년만 있으면 비과세 해주는 거고 그리고 소득공제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거겠죠. 그래서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은 꿀 혜택이라고 하네요. 다만 비과세 혜택은 연 근로소득 3,600으로 또 내려오네요. 그러니까 아까 5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대상인데 여기서 다시 3,600만 원 이하 그러니까 한 달에 300만 원 그리고 사업소득은 2,600만 원. 이때 사업소득은 이제 비용 빼고 난 금액이겠지. 우대금리 같은 경우도 차등 적용이 되는데 가입 2년부터 적용되며 5천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간 연 1.7% 우대금리. 어우 괜찮네. 가입한 동안 주택을 취득하면 무주택 기간에 대해서만 우대율 적용되고 아까 조건 자체가 무주택이니까 나쁘지 않아요.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을 1년 넘게 가입하고 1,000만 원 이상 납부한 후에 청약에 당첨이 되면 청년주택 드림 대출도 이용할 수 있다. 이 대출이군요. 괜찮은데? 그럼 어떻게 되냐?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로 연소득 7천만 원 이하가 대상인데 분양권 6억 이하 주택에 한해서 최장 40년 2.2%. 어우 괜찮다. 문제는 당첨이 힘들죠.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좀 있으면 이거 나오겠다. 청년 분양 나오겠네 이거. 거기까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가점이 낮으니까. 그런데 이제 좋긴 한데 저 같은 비청년인 사람들한테도 좀 뭔가 해주는 거를 같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해당되시는 청년분들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세 이상 34세 이하. 와 언제적 나이냐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금으로 넘어갑니다. 자, 세금 잘 보세요. 세제상 1가구 1주택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다 그런 건 아니다. 자, 봅시다. 자, 5번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면 장기부 특별공제 계산 방법이 변경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택은 주택,
주택이 아닌 건물은 건물, 그 기간 용도 사용한 기간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보겠다는 건데 이건 사실 그 전부터 세무사님들이 다 이렇게 계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뭐 바뀐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봅시다.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해서 1가구 1주택이 되면 왜 이렇게 할까요? 비과세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비과세가 되고 만약에 양도가가 10억이 넘으면 최대 80%까지 장기부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외로 양도 차익이 12억이면 뭐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매매가 양도가가 12억 넘으면 고가주택이에요. 그 이하는 그냥 비고가주택이라서 전체가 다 비과세 돼버리는 거고. 자, 어쨌든 용도 변경을 해서 주택이 돼서 1가구 1주택이 된다. 그러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해서 장기부 특별공제액을 계산하는데 최대 80%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제도 변화로 보유기간 공제율은 비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일반 공제와 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1가구 1주택 공제를 합한 거다. 말이 되게 어려운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한 10년을 가지고 있었는데 건물을 한 6년 정도 썼다. 그리고 막판에 주택으로 한 4년 정도 했다. 그러면은 과거에는 마지막에 건물로 해서 팔아버리면은 그래 주택으로 보고 전체에 대해서 그냥 비과세가 돼버리고 장특공도 적용이 됐어요. 약간 비합리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게 2023년에 개정하고 이제 올해부터 시행되는 건데 건물 6년 동안 쓴 거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적인 장특공 당연히 비과세 안 되겠지. 그리고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 쓴 거에 대해서는 비과세 되면서 거주기간을 다시 또 따지는 거죠. 10억이 넘는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가겠다. 뭐 이거는 잘 바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 가져야 되는 게 이거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가 유예가 연장될 것 같다. 그래서 이게 2025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1월 2일 날 나왔고 제가 별도 영상으로도 설명드렸었죠. 자,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비조정은 해당이 없어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율 배제가 기존 2024년 5월 9일에서 2025년 5월 9일까지로 유예가 됐고, 이건 작년에 했고, 나아가 정부는 2025년 5월 9일 종료되는 양도세 중과 유예도 1년 더 연장하기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변경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 시행령은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다주택자가 2026년 5월까지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팔아도 기본세율 적용을 받는데 대신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2년 보유는 해야죠. 2년 보유 안 하면 단기 양도세율, 즉 60% 혹은 70%가 적용되기 때문에 2년 보유는 기본이다. 만약에 이게 유예가 안 되고 중과가 시행된다. 그러면 조정대상 지역 주택을 매각한 2주택자의 양도세율은 기본세율의 20%포인트가 가산이 되고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추가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포인트예요. 포인트. 자, 포인트가 추가되기 때문에 양도세 기본세율이 6에서 45잖아요. 그래서 최고세율 45가 적용되는데 2주택 중과 맞으면 65, 3주택 중과면 75, 그리고 앞에 있었던 장기부 특별공제 적용 안 되고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와버리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퀴즈. 그러면 내가 다주택인데 비조정을 판다. 그럼 중과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세 채인데도요? 안 들어가. 5채인데도요? 안 들어가. 10채인데도요? 안 들어가요. 근데 이제 그 지역이 언젠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버리면 중과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퀴즈. 저는 조정 대상 지역인데요. 뭐 송파인데요, 강남인데요, 서초인데요. 1주택인데요. 그럼 규제 지역이니까 중과 들어가나요? 아니요. 다주택이 아니잖아. 그러면 저 그냥 다 팔고 강남에 하나로 넘어갈게요. 콜. 아주 쉬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그리고 취득세 중과 이런 것들이 종합을 해보면 계속해서 이 좀 특정 지역으로 좀 편향되는 이런 현상이 좀 심해지는 거죠. 뭐가 됐든지 간에 세금은 너무 이렇게 과하거나 이게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오래 지속이 되면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자, 계속해서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7번. 인구 감소 지역 그리고 비수도권 소재 중공업 미분양에 대해서는 양도세와 종부세 과세특례 신설. 이거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리면서 비수도권 중공업 미분양은 양도세는 포함됐는데요 라고 했는데 제가 좀 헷갈린다 그랬었잖아요. 나중에 다시 봤더니 조특법에 있더라고요. 조세특례 제한법에. 그럼 얘도 주택수 제외로 다른 주택 있을 때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 왜 이렇게 됐지?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거긴 한데. 자, 볼게요. 주택 한 채
또는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한 개를 보유한 사람이, 자, 이거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한 개, 이거는 인구 감소화랑 지방 준공업 미분양하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빼고 노멀 일반적인 걸로 봅시다. 내가 주택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을 취득을 해요. 24년 1월 4일부터 26년 12월 30일까지. 그러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냐? 양도세하고 종부세에 있어서 그냥 1주택자로 봅니다. 양도세하고 종부세에 있어서. 그래서 양도세를 내가 기존에 썼던 주택을 팔 때 인구 감소 지역 주택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비과세도 되고요. 종부세도 1주택자라면은 단독명의라면은 12억 공제까지 가능하죠. 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24년 1월 4일부터 26년 12월 30일까지고요. 자, 바뀝니다. 이제 24년 1월 10일부터 110 대책, 25년 12월 30일까지 날짜가 다르지. 올해까지지. 수도권 밖에 있는 준공업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역시 이것도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와, 이때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된다고 작년에 나왔는데 그때는 종부세만 빠졌어요. 양도세는 포함이 됐고. 그런데 이게 조특법에 들어갔다는 거지. 그래서 두 개가 약간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에 조건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혜택을 받으면 양도가 12억까지는 비과세. 양도가입니다. 양도가. 양도 차익이 아니야.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80%. 그리고 종부세 기본공제 12억과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가 적용이 된다. 자, 그럼 이제 내가 주택이 하나 있어. 그런데 여기에 내가 하나를 더 사서 뭔가 투자 목적을 보거나 내가 실거주를 하고 싶어. 아니면 실거주용으로 좀 쓰게끔 부모님한테 어떻게 해드리고 싶어. 그럼 내가 인구 감소를 사야 돼요? 비수도권을 사야 돼요? 물론 용도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냥 부모님 편하게 실거주하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의미가 없겠지. 인구 감소든 비수도권이든. 그런데 인구 감소보다는 이왕이면 비수도권 사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비수도권 같은 경우라면은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하면 되는 거니까. 물론 요건, 금액 요건이나 전용 면적 요건은 좀 다르긴 한데 해당되시는 분들, 어차피 살려고 했었던 분들, 이런 분들만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걸 어떻게 내가 인위적으로 좀 더 내가 어떤 적극적인 노력을 들어서 하나가 있는데 하나를 여기에 더 사고 싶다. 나는 말리고 싶어. 나는 만약에 내가 괜찮은 거 하나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인구 감소나 비수도권을 미분양을 사진 않고요. 저는 서울에 그냥 적당히 갭 투자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투자 관점에서 훨씬 유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돈으로 뭐 월세든 시세 차익이든 그걸로 저는 부모님 봉양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자, 8번. 주택 청약 종합저축 세제 지원 적용 대상 확대. 주택 청약 종합저축 세제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게 뭔 소리지? 연소득 7천 이하 주택 청약저축 종합저축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받아. 이거 무슨 말이냐면 통장을 양쪽 다 가지고 있어도 된다 이거예요. 소득공제 혜택도 연 납부액 가운데 300만 원 한도로 40%까지 주어진다. 뭐 이거는 크게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될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 빠졌는데 제가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하나 소개해 드린 거 있는데, 빌라 같은 경우에 가지고 있어도 주택수 제외돼서 청약 가능하다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때 주택수 제외는 청약에서만 제외되는 겁니다. 나중에 세제상으로는 다 포함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까지 좀 알아두시면 거의 완벽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025년도에 새 부동산 정책 변화 포인트 8대 포인트를 봤는데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제가 좀 가져왔고요. 문제는 뭡니까?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쭉 가면 상관이 없는데 분명히 아무리 버텨도 올해 한 번 이상은 바뀐다. 왜? 7월 달에 되면 정부에서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시국이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때 발표하는 정부가 지금 정부냐 아니면은 다른 정부냐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정부가 발표를 한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혹시 나올 수 있는 정책들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좀 변화가 많을 수도 있고 그렇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업데이트를 하셔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업데이트 하실 때 저희 채널 제네시스 수박과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해 놓으시면 제가 편하게 봐주실 수가 있고, 저희 고정 댓글에 저희 2025년도 연회원 신청하는 거 제가 댓글 달아놨으니까 그거 보셔서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 좀 더 진하게 하실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